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회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2부에선 민주당 박미 의원단 다장으로 최근 미국에서 의원 외교 펼치고 돌아온 정동영 의원으로부터 동북아 정세와 당면 정치 현안 얘기 들어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 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기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밤에 놀라셨을 거예요. 그 시청역 인근 사거리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서 9명이 숨졌습니다. 자, 경찰이 사고 원인 조사하고 있어요. 우선 급발진인지 운전 미숙인지 또 다른 요인인지 등을 이제 밝혀내야 합니다. 사고 운전자 68세로 알려져 있는데 운전자 나이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68세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하튼 신현영 의원님 어떤 점을 이 사건에서 주목해서 보셨어요? 우선은 유가족분들한테 좀 정말 심심한 그 조의를 표합니다. 갑자기 9분의 사망자와 6분의 경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영상을 보면은 급발진이라고 하기에는 마지막에 차가 천천히 멈추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 68세 운전자라고 하지만 40년의 버스 운전 경력이 있던 분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사고 규명을 하고 하는데 아마 한두 달 시간은 걸린다고 하니까 다시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고령자의 운전 기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허 반납의 필요성이 더 얘기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고 결함의 문제인지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급발진에 대한 그런 위험성, 그리고 그 제조업체에 대한 책임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제도가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인 도연리법이라는 게 21대에도 통과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제조사가 급발진을 하는 경우에는 방지하는 의무도 있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원인 규명도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거를 뭐 제조사가 아닌 뭐 가해자라 그러나요? 이런 사람 보고 밝혀내라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김기웅 부대변인은 이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어제 그 광화문 갔다 그쪽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근처를 걸었어요? 아니 그 시간에 걸은 건 아닌데 오전에 걸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갑자기 뉴스 특보를 하니까 큰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 큰일이 난 줄 알아서 뭐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족분들에게 위로를 건너는데 처음에 저는 이게 뭐 테러나 되게 안 좋은 상황인 줄 알고, 근데 뭐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우선은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건이 아니라 사고인 것 같아서 그 사고 원인을 잘 규명을 해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급발진인지 아니면 본인의 과실인지 아니면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정황상 그분이 억한 심정을 갖고 소위 말하는 사건을 일으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분히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그 리튬 화재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면
일반 예전에는 제가 사건 사고 관련해서 사회부 기자할 때는 급발진 사고 관련해서는 아주 드물고 그것도 일종의 주장에 그쳤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에 전자적인 어떤 장치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서 비롯된 그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리튬 배터리 사고처럼 어떤 지금의 제도와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이 딱 급발진 사고는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또 있는 만큼 그런 제도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또 좀 더 좀 선제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기술이 바뀌면서 우리가 또 그런 제도적 구멍을 막아야 될 부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화재 많잖아요. 네. 그 전기차가 되게 이제 앞선 기술이긴 한데 또 화재 많은 부분들 그런 것들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되기 전에 자진 사퇴한 건데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제 장기간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만큼 업무마비 장기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제 보입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대정부 질문 시작하면서 우원식 의장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국회가 적법한 권한으로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꼼수로 이렇게 사퇴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신 건데요. 그동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김홍일 위원장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탄핵이 올라오면 본인이 변명하면서 이렇게 또 사퇴하는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0개월 동안 방통위가 5인 체제가 아니라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그냥 졸속 결정을 했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에 여야가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을 하고 제대로 된 위원들이 제대로 된 토론을 통해서 이런 방송에 대한 중요한 결정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 작금의 사태는 결국에는 우리 여야가 워낙에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고 양극화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대로 된 협력 체계의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이 방통이나 아니면 방송에 대한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씁쓸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든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는 여야의 공동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언론계, 방송계 네. 있다 정치권으로 간 우리 김기영 부대변인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여서야대 국면에서 이 문제 있는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탄핵이 개인적으로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이 이걸 탄핵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MBC의 어떤 박문진 이사 체제의 어떤 교체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탄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 이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방통위 업무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중과부적인 지금 여서야대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탄핵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이 정부 들어가지고 너무 쉬운 말 들어가지고 전 탄핵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중함을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되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탄핵이 실질적으로 어떤 법 위반, 헌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요구했던 탄핵이 인용된 게 현 정부나 현 정부 들어서 뭐가 있는지 좀 묻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2인 체제를 계속 묻고 있는데 2인 체제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민주당에서 하자가 없는 후보를 추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지금의 방통위원장이신 최민희 의원이 당시 야당 추천 위원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국회 과방위원장. 그렇죠. 지금 과방위원장님이시고 원래는 이제 방통위 민주당 추천 몫으로 들어왔죠. 근데 이분이 그렇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역임을 해서 결국은 이해충돌이 되면 안 돼서 그게 법제처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지난해 자진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2인 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좀 해달라. 근데 계속 안 해줬어요. 해주고 나면 될 건데 안 해주고 나서 2인 체제가 문제라고 하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김기영 부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지금 언급되는 분은 MBC 이진숙 기자, 마지막으로 MBC 대전
대전 MBC 네, 사장. 사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뭐 실질적으로 봐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잦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사퇴를 하는 건 탄핵을 됐을 때 헌재재판소에서 결정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잦은 사퇴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임명됐을 때 일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아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본적 해결책도 거기서 찾아야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치가 합의제 정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너무 멀리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불신과 그 고리가 21대보다는 22대가 더 악화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이 전문성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분들의 그동안의 그 방송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면서 논의가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의 방송의 모습은 뭔가 정권이 바뀌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는 그런 취약성에서 분명히 기인하는 게 있고 특히 이번에도 그러면은 방통위원장 빨리 선임하고 그러면은 8월 달에 MBC의 박문진 이사들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6명, 야 3명 추천이란 말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MBC 사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또 이게 정권에 따라서 쏠림 현상이 생긴다면 MBC마저도 방송에 장악당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자, 민주당이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검찰 간부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 이런 취지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야당의 탄핵안은 위헌, 위법, 보복, 방탄, 사법 방해이며 특히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겠다는 것이라고 이제 강하게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겠다는 뜻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기영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야당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 독립운동하다가 탄압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는 이 정부에서 지금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이낙연 캠프에서 지적을 해서 그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소위 말해서 이제 도둑놈을 잡았더니 도둑놈이 경찰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사실 예전에는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받고 검찰 기소되고 뭐 재판 과정에 있으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러는데 지금은 아니죠. 수사하면 그놈이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검찰은 악마하는 거죠. 그리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대한 건국이라고 하면서 희화하지 않습니까?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든 판사든 다 이제 탄핵한다는 거니까 저는 이거는 이렇게 되면 그냥 선거를 통해서 이기면 본인들은 다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독립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간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정 앞에 가서는 뭔가 수긍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특검을 하고 예외적으로 탄핵을 해야 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손에 집히는 건 다 던진다는 거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끄집어 내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겠다는 건데 이 정도면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을지 뭐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지켜야 되면 그런 걸 뭘 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계웅 부대변인은 엄중한 사법 교란 행위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현영 의원님 보시기에는 검찰 수사가 그렇게 부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그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 느껴지는데요. 결국에는 모든 검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검사들의 문제인 겁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수사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외력을 남용하는 그런 일부의 검사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아니 우리가 어떤 수사 조국 우리 장관 때도 봤는데 너무 탈탈탈 털면서 안 좋은 사례로 사실은 그동안 비춰지게 됐는데 그만큼 여러 수사들이 그 이후에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은 조국만큼 털어봐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검사가 작정하고서는 정말 유죄를 만들려면 어떤 사람도 자유롭지 않겠다라는 그런 나쁜 사례가 생겼고,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왜 소환조사 한 번도 안 하고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이런 방식으로 정권이 바뀌면 검찰도 그런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이런 나쁜 선례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국회의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제재한다는 면에서 검찰들이 결국에는 필요하면 피의사실 공표하거나 위증교사하거나 아니면 별건 수사하거나 이런 안 좋은 관행들은 이제는 조금 더 경종을 울리고 그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오늘 탄핵안 올린 네 분의 검사들은 대장동 백현동이나 아니면 대북 송금 관련된 것도 있지만 장시호 국정농단의 수사나 재판에 뒷거래했던 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조금 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우리 국회의 역할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문자 2개 소개해 드릴게요. 2867님이 탄핵이 유행가 제목도 아니고 이런 중대한 사안이 너무 자주 언급되는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반면에 2509님은 정부 여당 모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너무 정치적이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그 함의를 엄중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관련되는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에 작년 올해 이렇게 거쳐오면서 유호성 씨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안동환 검사 탄핵소추안이 지난 이제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의결을 했잖아요. 그 이제 5월에 헌재에서 기각됐고, 손준성, 이정석 검사 지금 헌재 심리 중이고, 지난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헌재 기각 결정까지 7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했지만 두 사람은 사퇴를 했고요. 탄핵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게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자주 추진되는 상황, 정부 여당이 초래한 건가요, 신현영 의원님? 뭐 정부 여당만의 잘못이라고는 말 수도 없고요. 뭐 여러 가지 탄핵의 대상들이 있는데 우선은 검사 탄핵 그리고 이제는 판사 탄핵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그 독립성과 그 객관성과 중립성을 잘 존중해주는 사회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보면은 이 상권 분립에 있어서도 이런 수사기관과 재판 사법기관에 있어서의 그 정권의 눈치를 보는 뭔가 주관적인 그런 상황들이 꽤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런 불신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탄핵으로 가는 건데, 그렇지 않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검사 조직도 그렇고 사실은 뭐 사법부도 그렇고 나름 내부에서의 자정작용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불완전하겠지만 이 탄핵에 대한 거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적법한 권한이다. 근데 어떻게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한 과정과 그 방법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조금 더 고민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탄핵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들을게요. 아까 신현영 의원님이 탄핵 소추된 검사 중 한 명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뒷거래를 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판이 끝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말씀 드리고 다음에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국민의힘 당권 후보 주자들이 처음으로 비전 발표회 열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재명 대표, 물가, 북핵을 대한민국 3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원희룡 후보는 원외 조직, 우파 시민단체와의 연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중앙당 24시간 민원국 가동, 광주광역시 제2당사 등을 공약했고, 한동훈 후보는 외연 확장과 정책 역량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자, 김기영 부대변인님. 네, 누구의 공약이 가장 확 귀에 들어옵니까? 저는 나경원? 나경 후보의 공약이 이재명 대표 물가, 북핵? 물가, 북핵 하는데 이거 뭐 저기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 지금 결국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지금 존재감 없는 지금의 여당에 싸울 수 있는 존재감, 그 어떤 무력감, 그걸 극복해서 뭔가 재정립을 통해서 다음 선거를 이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어떤 대표로서 그런 어떤 하나됨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또 이재명 대표를 확실하게
응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결국은 싸우면서도 안정감 있게 가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계속 여전히 높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후보로서 그걸 챙긴다는 거고 무엇보다 우리가 집권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교 정책 그다음에 북핵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의 존립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키워드를 잘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김 부대변님은 나경원 캠프 몰래 들어가신 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네네. 자,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예. 보셨어요? 저는 우선은 그 한동훈 후보를 그래도 높이 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원희룡 후보나 아니면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당내에서 조직을 본인들이 강화하거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그 당 원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공감이 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는 대권까지 사실 예측하고 항상 메시지 내는 것 같아요. 외연 확장, 정책 역량 강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겠다라는 메시지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서 포부가 큰 분이구나. 견제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해병대원 특검법 놓고 원희룡 한동훈 후보는 또 설전 벌였고요.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두 사람 갈등에 국민이 눈살 찌푸리니 자숙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뭐 좀 앞으로 미래 비전이나 뭐 정책 역량이나 이런 것 좀 제시하라는 그 뜻으로 보이는데 근데 사실 해병대원 특검법이 앞으로 그 전국 향방의 중요한 변수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훈 부대변인 어떻게 저는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전 비대위원장이 그 특검법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는데요. 우선은 민주당의 특검법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선수가 심판을 이렇게 지정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명시적으로 민주당의 특검법은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가 당론으로 정한 이 대통령의 어떤 제2요구권 거부권에 대해서 난 찬성한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독소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바꾼다면 공수처 수사를 본다음에 그렇게 미진하다면 할 수 있다. 이러면 좋은데 뭔가 특검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야 되지 않은가. 그거에 대해서 던지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이랑 중도 입장에서는 이거 법리적으로는 본인 입으로 볼 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법무장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뭔가 국가의 공적 시스템 수사기관에 대해서 왜 믿지 못하는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본인의 선의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용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웃고 계셔가지고. 네. 네. 신현영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 최혜병 특검이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많이 쫄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특검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대통령실의 외압이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상당한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후보들 간에 치열하게 공방하고 견제하고 한동훈 어떻게 보면은 코너로 몰아세우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될 이슈이고 이 특검을 하지 않으면 이 이슈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건들이 더 드러나기 드러나고 공수처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7, 8월에 이제 전기통신망 그거에 따라서 기록들이 다 지워지기 전에 뭔가 빠르게 속도전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고 그것이 지워지고 나서 특검을 했을 때 밝혀지는 게 없을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신뢰는 또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제3자의 그 특검 추천권을 제안을 했으면 빠르게 정리해가지고 7월 달에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신현영 의원님께 이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SNS에서 시도 때도 없는 문자와 전화는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거다. 면서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뭐 당원 중심 정당 이런 거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지자들의 돈 없는
응원이랄까 이런 게 부담이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래도 우리 당원들과의 스킨십을 하는 방법이 네.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SNS로 소통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핸드폰 번호가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하나씩만 보내도 수십만 통이 될 거기 때문에 예전에도 보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밤새도록 이거 답변하느라고 잠을 못 주무시고 운동이나 그래요? 건강관리 못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새벽 2시에도 답변 오시는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리셋해야 된다는 말씀이실 것 같고 이번에 전당대회 앞두고 또 이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로서의 이제 좀 주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김기영 부대변인한테 좀 죄송한데 신현 의원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료 관련이거든요. 예. 고려대 의료원이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휴진 선언했고 충북대 병원 교수들도 27일부터 집단 휴진 계획 발표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돌파구가 보일 듯 하다가 보이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현장에 돌아가서 이제 다시 의료계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전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네. 의대생들 정말 유급할 건지 아니면 휴학할 건지 정리 안 됐고요. 그리고 젊은 의사들 지금 전공의들은 사직할 건지 한다면 2월 기준으로 해야 될지 6월 기준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의료계에서도 상당한 혼란이고 이대로 가면 병원들 줄도산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정부가 여전히 강대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수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휴진밖에 없다라는 무기력한 판단인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꼬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이번에 보건복지 열려갖고 청문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부가 좀 무리하게 추진한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 스텝 뒤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고합니다. 정원에 관해서? 예, 의대 증원은 25년에 1,509명에 대해서는 확정이 졌다고 하면 26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협력 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지금도 보면은 계속 전공의들한테 강대강으로 원칙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면 정말 의료계는요 환자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올 거기 때문에 빠르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김기영 네. 부대변인 26년 거부터는 조금 정부가 그래도 약간 양보도 하면서 협상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어떻게 부분에 보세요? 대해서 정부가 내년도면은 입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26년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명을 고소하겠다 저희가 그 입장을 낸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협의체를 했고 협의체를 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걸 열려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의사 커뮤니티에 보면 이제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이런 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튼 의사 표명은 할 수 있습니다. 파울할 수도 있고 진료 거부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 판단에 대한 책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복귀한 사람에 대해서 뭐 다수가 하지 않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하는 건 이건 문제고 정부 입장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서서히 퇴근길 위로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 생겨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서김해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 났습니다. 부근에서 정체 심해졌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동산 2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 이어지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가 많이 밀립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난지나들목과 원효대교에서 청담대교 그리고 잠실철교에서 구리시계까지 각각 밀리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 홍지문 터널 2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연희부터 정체 심해졌고요. 이후로는 정릉에서 종암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 뉴진수 시간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이력을 듣기만 해도 누군지 아실 겁니다.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출연을 비롯해서 연기 경력 60년 차의 국민 배우, 한류의 물꼬를 튼 퍼포먼스 난타의 아버지,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총감독.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송승환 PMC 프로덕션 예술감독입니다. 여전히 배우, 연출, 프로듀서로서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송승환 예술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서 제가 다양한 수식어로 이제 송승환 예술감독님을 소개했습니다. 배우, 연출, 프로듀서 모든 분야에서 다 주목할 만한 이제 업적을 남기고 계신데 이 여러 수식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정체성, 역할 무엇입니까? 글쎄요, 뭐 아무래도 아역 배우로 시작을 했고 네네. 지금도 이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배우란 얘기 들을 때가 가장 저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독보다는 배우가 더 좋다. 뭐 더 좋다, 더 나쁘다 얘기하기는 힘든데 뭐 그래도 배우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오늘 송승환 예술감독님이 하고 있는 수많은 활동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얘기 나누려면 사실 우리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연극 무대로 돌아온 배우 송승환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극작가 미타니 코키의 대표작 웃음의 대학이라는 작품입니다. 최근 서울 공연을 마치고 이제 지역 투어 이제 시작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연극 어떤 내용입니까? 그 미타니 고키라는 아주 일본의 유명한 작가고요. 1940년대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일본이 군국주의가 한참일 때죠. 네네. 그때 웃기는 연극, 희극을 하려는 작가와 그 희극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희극을 못하게 하는 검열관. 네. 이 두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일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희극을 못하게 하는 검열관 역을 맡았죠. 네. 그래서 이제 서울 공연을 끝내고 이제 대구 공연을 했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성남 공연이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세종시에서 공연이 있고 그렇게 지방 공연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배경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1940년대 네. 일본 엄혹했던 군국주의 시절입니다. 이런 엄혹한 시기에 무거운 소재를 다루는데 제목도 웃음의 대학이고 네. 내용도 빵빵 터질 정도로 이렇게 웃기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이게 이제 권력을 희화화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건지 감독님 어떤 지점에서 웃음이 터져 나옵니까? 이 검열관은 작품을 무대에 못 올리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수정을 하라고 작가한테 요구를 하는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수정을 해오면 해올수록 작품이 점점 더 재밌어져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검열관도 검열을 하다가 어느새 자기도 작품에 빠져들어서 후반에는 검열을 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작가랑 같이 고치고 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떤 이념과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인간성을 상실했던 검열관이 다시 인간성을 찾아가는 과정. 네. 그 가운데 그런 웃음이 터지는 그런 코미디입니다. 네. 자, 대본을 보고 제작사에 먼저 연락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작품은 꼭 배우로서 무대에 올려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제가 젊은 역할은 하기 힘들고 제 나이에 맞는 이제 노역을 해야 될 나이잖아요. 제 나이에 맞는 그런 연극 작품을 찾다 보니까 이 작품이 눈에 띄었고 그래서 제작사에 연락을 했더니 마침 제작사에서도 올해 이 작품을 공연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 지금 나이 말씀하셨는데 나이는 그 숫자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사실 송승환 감독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왕성한 활동으로. 자, 네. 송승환 예술 감독님은 황반변성과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시각장애 4급 판정 받으셨고 네, 네. 현재 전방 30cm 안쪽의 사물만 보실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상대 배우나 그리고 관객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 나가세요? 연극은 이제 리허설 기간이 있죠. 네. 되게 한 5주, 6주 정도 연습을 하니까 이제 무대와 똑같은 크기의 연습실에서 똑같은 대도구들, 소품들을 갖다 놓고 계속 반복 연습을 하니까 네. 이제 그 반복 연습을 하면서 외우는 거죠. 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3발짝 가면 의자가 있고 네. 왼쪽으로 2발짝 가면 손을
내밀면 물잔이 있고 그런 이제 행동까지도 그 연습 기간에 다 암기를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무대 위에 오를 수 있죠. 네. 리허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이제 노력을 하시는 거고 어떤 연기에 집념을 가지니까 또 그런 것들이 또 만져지고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송승환 예술감독님은 늘 위기를 도전으로 전환하는 도전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시력이 좀 약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태블릿 PC를 렌즈 삼아서 자세히 관찰하고 또 시각 장애인용 안경 개발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거를 보면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긍정의 끝판왕. 우리 송승환 예술감독님이 삶과 마주하는 태도를 저희가 배우고 싶거든요. 살면서 이제 위기 닥치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세요? 뭐 살면서 누구나 다 위기를 겪죠. 네네. 그런데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늘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기는 다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오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 노력도 필요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위기는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네. 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예, 해보시니까 다 이게 극복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네, 네, 네네. 네.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송승환 예술감독님은 배우로서 인기 누리던 시절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무일푼으로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생계를 위해서 좌판 깔고 장사까지 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처음 한 우리들이 이제 볼 수 있었던 도전이 난타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난타를 시작하셨습니까? 뭐 어려서부터 공연을 직접 만들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그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결국 우리 시장이 작기 때문이니까 뭐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도 다 해외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역시 공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만 공연할 작품이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가서도 공연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든 공연이 난타였죠. 네. 그래서 언어가 없는 공연을 만든 거죠. 전 세계 어디 가서도 공연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시작해서 언어가 없는 공연. 네, 비언어극으로 이제 난타를 만든 이유는 그렇게 전 세계에 가서 공연할 수 있는 네. 그런 연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비언어 네. 그 어떤 예술이라 그럴까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합니다. 난타는 20년이 훌쩍 넘은 세월 동안 여전히 관객들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난타의 아버지로 불리시는데요. 난타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비결, 국경을 초월해서 통한다, 그런 말씀도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물론 언어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난타의 이제 특징이고요. 또 제 작품은 코미디거든요. 네. 웃을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보편성이죠. 네. 또 음식을 소재로 하고 주방을 무대로 만든 것도 세계적인 보편성이 있고 그런데 한국의 사물놀이라는 리듬을 활용했다는 것은 또 독특함이 있거든요. 네. 그런 보편성과 독특함이 이제 잘 버무려져서 또 언어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공연이 가능했고 그래서 오늘까지도 계속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게 돼버렸네요. 네, 그렇죠. 사물놀이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독특한 소리, 독특한 리듬이라는 건 외국인들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방이라는 데서 공연을 한다는 것도 사람들에게 어떤 뭐라 네. 그럴까요? 이 상상력을 자극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자, 파주 출판 도시는 세계적인 공연 예술 축제인 명곡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을 벤치마킹한 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이름이 2024 파주 페어 북앤컬처입니다. 송승환 예술감독님은 이 페어의 총감독을 맡으셨습니다. 먼저 이 페어는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아마 파주에 출판 도시가 있다는 건 많은 분이 아실 거예요. 수백 개의 출판사와 또 출판 관련 회사들이 들어있는 그런 네네. 도시죠. 그런데 출판하면 이제 책인데 그 책의 테마나 스토리를 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책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 스토리와 테마를 가지고 연극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음악도 만드는 그런 축제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첫 해인데 뭐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만 우선 책에 있는 그 콘텐츠를 가지고 만든 새로운 K 콘텐츠 공연물들을 공연하고 또 뭐 역시 북마켓도 열리고 아트마켓도 열리는 그런 종합 축제로 올해 첫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거 이제 앞으로도 하는 거죠? 그럼요. 네네. 올해가 첫 해니까 계속 해야죠. 네. 약간 난타와 버무린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난타는 1999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국내 최초로 참가해서 호평받으면서 해외 진출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은 이 페어를 통해서 후배들이 난타 이상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적이 있으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이 페스티벌의 많은 프로그램 중에 프린지 페스티벌이 있어요. 네. 프린지는 새로운 창작 작품들 뭐 그중에는 난타처럼 비언어 극도 있고 무용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런 작품을 공모해서 8편을 선정했어요. 네. 그 8편이 축제 기간 동안 쇼케이스 공연을 갖고 그중에 최종 2편을 선정해서 이제 에딘버러 페스티벌 같은 해외 페스티벌에 갈 때 항공료라든가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난타 이후에 또 새로운 후배들이 만든 작품들이 해외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주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 페어에선 성승환 예술감독님이 프로듀서를 맡아서 제작한 가족 뮤지컬 정글북도 공연할 예정입니다. 네. 정글북은 페어 이전에 7월부터 막을 올린다는데 이 정글북 뮤지컬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정글북은 오래전부터 제가 어린이 뮤지컬에도 관심을 갖고 네. 어린이들 위한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전혀 못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올해 오래전에 만들었던 PMC 프로덕션의 이 정글북을 올 7월 16일 날 다시 막을 올립니다. 그래서 어린이 뮤지컬 정글북 공연을 약 한 달 반 정도 서울에서 하고 그리고 파주 페어에서도 이제 공식 초천작으로 8월 7일 토요일에 공연할 예정입니다. 네. 어디 전국 순회 같은 거는 아직은 계획 안 잡아놓으시고요. 네. 네네. 자, 성승환 예술감독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제 바로 올림픽입니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개폐막식 총감독 맡으셨어요. 네. 평화의 답을 찾아 나서는 강원도의 5아이 동화 같았던 개막식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에 개폐막식 총감독을 맡으셨으니까 심적 부담이 좀 상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만 개폐막식 내용 지나고 보니까 뿌듯하고 또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다행히 끝나고 국내외 언론들로부터 아주 분에 넘치는 극찬도 받았고 많은 분들이 좋은 공연으로 개폐막식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할 뿐이고요. 특히 이제 지가 처음 시도했던 1218대 드론으로 만들었던 오륜이라든가 또 우리 고구려 벽화의 이미지에서 가져온 이제 인면조를 퍼펫으로 만들어서 공연했던 고구려 신이라든가 이런 여러 신들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걸 보면 고맙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1288개 무슨 의미가 있나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1300대 드론을 띄웠는데 82대가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륙을 하고 드론을 만들고 착륙한 드론의 수가 1218대여서 공식 기록은 1218대가 됐죠. 네. 숫자가 그럴듯한데요. 자, 2024년 파리올림픽이 3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술감독님은 3연속 KBS 올림픽 해설 맡으셨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개폐막식 해설 이제 맡으신다고 들었는데 출국은 언제 하세요? 23일 출국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언제 귀국을 하십니까? 폐막식 끝나고 8월 11일경, 12일경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죠. 네.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 중에는 파리에 계신 거네요. 네. 어차피 뭐 폐막식 그 해설할 때도 그동안에 뭐 경기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아마 또 해주실 테니까 또 그 기간 중에도
쉬는 게 아니네요. 중간에도. 네. 네네. 자, 그렇다면 파리 올림픽 개폐막식 어떤 내용이 가장 기대가 되세요? 뭐 올림픽 개폐막식은 늘 비밀에 붙여지고 네. 이제 개막 하루 이틀 전에 미디어 가이드북이 나와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올림픽이 개폐막식이 펼쳐질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다만 이제 스타디움이 아니라는 것, 네. 파리 도시 전체를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또 개폐막식도 센강으로 각국 선수단이 배를 타고 입장을 하고 에펠탑 있는 쪽 부두에서 배에서 내려서 아마 에펠탑 앞 광장을 중심으로 개폐막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할 수 있는데 네네. 정확한 것은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미디어 가이드북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스타디움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개폐막식을 하는 거는 아마 올림픽 사상 처음이니까 그러니까요. 기대도 되고 또 파리가 문화와 예술에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 도시니까 얼마나 멋진 걸 할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문화와 예술과 역사 네. 그런 게 아무래도 버무러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도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 해설도 하셨었는데 당시에 문화와 역사 관련 책 보면서 공부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올림픽 개폐막식 해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올림픽 개폐막식은 어차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아주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TV 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인에게 보여주잖아요. 이제 그걸 해설하려면 그 나라 역사 문화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랑스 역사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프랑스에는 많은 그 명성 고적들이 있잖아요. 그곳의 유래라든가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요즘 열심히 책을 뒤적거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야 어떤 그 장면이 나오고 어떤 장소에서 그 네. 장면이 펼쳐질 때 그 말씀을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네.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네네. 자, 송승환 KBS 올림픽 해설위원이 들려주는 2024 파리 올림픽 개폐막식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송승환 예술감독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술감독님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결 뭔가요? 다 재미있어서예요. 재미있어서요? 네. 뭐 연기를 하는 거, 배우를 하는 것도 재미있고 네. 또 어떤 감독을 맡아서 축제를 만드는 일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고 재미없는 일이라면 이렇게 신나게 재미있게 못하겠죠. 근데 네. 일 자체가 흥미있으니까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유,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젊은 세대한테도 재미있는 일을 찾아라. 네. 그러면 좀 무기력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젊은 세대가 뭐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들에게 재미 차원에서 뭐 한 말씀 해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재미있는 일을 찾아야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거든요. 네. 내가 재미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또 그래야 후회가 없거든요. 설사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그런 시기에 과연 이 일이 재미있는가, 이 일이 내가 최선을 다할 만큼 재미있는가. 그렇다면 하는 거고 네. 최선을 다할 만큼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죠. 굳이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도 이 일이 재미있는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가 하면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또 낼 보상을 수도 받을 있지만.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더욱더 그 자신의 생활이 행복해질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자, 문화예술계에서 다양한 업적을 만들어내시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송승환 예술감독님이 여러 차례 거론돼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제안도 여러 차례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 차례는 아니고요. 네. 한 번 받았어요. 한 번이요? 한 번 받았고 그게 언제였죠? MB 정부 때 그때 네. 받았고 또 뭐 여러 그 문체부 소속 기관장 제의를 받은 적도 있고. 네. 그런데 그걸 안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엔 제가 최선을 다할 만큼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아니어서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쪽에는 능력이 없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거절을 한 거죠. 근데 그쪽에서 제안하셨을 때는
또 기존의 어떤 그 관료 출신들보다는 여기 어떤 새로운 창의력일까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아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근데 체질적으로 제가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거 싫어하고요. 네. 청바지에 운동화가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이거를 바꾸기는 정말 싫었어요. 네. 자, 역시 장관직을 고사하신 이유도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네. 내가 최선을 다할 그런 거는 아닐 것 같다. 네, 이렇게 그래서 관심을 덜 가지셨다. 네. 더 좋아하는 일이 나에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네. 거네요. 네. 네네. 자. 늘 재미있는 일, 또 새로운 일을 찾아다니는 우리 송승환 예술감독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뭐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 건 아니고 배우로서 앞으로 이제 배우는 늙으면 또 노역을 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 맞는 좋은 노역을 찾아서 공연하는 일, 그리고 또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만드는 일, 그 일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제 계획이고 어떤 뭐 특별한 프로젝트를 뭘 해야겠다라는 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 펼쳐놓은 일들을 일단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면한 거는 네. 8이네요. 네. 8이고 그다음에 또 저희 KBS 해설해 주시는 거. 네. 네네. 자, 재밌게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긍정의 끝판왕,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신 분입니다. 송승환 주식회사 PMC 프로덕션 예술 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0살 소정이는 매일 아빠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합니다. 이혼 후 5남매를 홀로 돌보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빠. 예전과 달라진 어눌한 말투와 불편한 걸음걸이가 낯설지만 소정인 친구들 앞에서 아빠의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소정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데요. 지체장애인 첫째 오빠와 왼손장애로 수술이 필요한 둘째 오빠. 두 언니도 심한 정서불안을 보이며 치료가 필요한 상황. 소정이 역시 얼마 전 검사에서 뇌하수체 이상과 심리적 불안감으로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유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신까지 아빠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며 감정을 억누르는 소정이. 소정이는 오늘도 아빠의 손을 꼭 잡은 채 잠을 청합니다. 소정이네 가족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밤에는 다시 빗줄기가 강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서해오도, 강원도 영남 지역으로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서울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호남 지역이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30에서 80, 광주, 전남 서부 쪽은 100mm 이상의 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한 강한 비가 더 내릴 텐데요. 남부지방은
오늘 저녁까지 소강 상태인 곳이 많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모든 해안과 제주에는 바람이 내일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26도 등 22도에서 26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남부와 제주에서는 습도가 높아지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7도, 전주 28도, 대전 29도 등 전국적으로 25도에서 3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경북과 제주에, 모레는 영남과 제주에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안개 끼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젯밤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이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한 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68세 운전자 A씨를 입건하고 사고 차량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취임 반년 만에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 절차가 무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마비시킨 탄핵 남발의 대가는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회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군이 군사분계선에서 5km 이내 육군 사격장에서 6년 만에 포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멈췄던 서북도서 해병대 사격 훈련에 이어 육상 실사격 훈련까지 모두 재개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석 달 연속 상승폭이 둔화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이 6.5%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앞서 송승환 예술감독 인터뷰는 송승환 감독 일정상 방송 시작 2시간 전에 미리 녹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관한 미국 측 우려를 전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반도 정세 변화를 추동할 대화 가능성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 의원단 일원이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와 오랫동안 특별한 관계를 맺어온 분입니다. 5선 고지에 오른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방미 성과와 전국 현안에 관한 얘기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네. 의원님 여독은 좀 풀렸습니까? 어제 새벽에 왔습니다. 예. 아, 그러셨군요. 자, 애초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일정이 있다고 하셔서 부득이 이제 전화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본회의도 열리고 있고 지금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 네. 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과기부 장관 지금 출석하고 있고 상임위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국회에 있습니다. KBS가 바로 옆에 있긴 한데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아유, 아닙니다. 이게 상임위원회 중이어서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그 미국 방문 얘기하겠습니다. 예. 정동영, 김병주, 위성락 의원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미국 다녀오셨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왜 가신 겁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전쟁 방지, 두 번째 북핵 억지, 그리고 평화 경제. 그래서 야당이라도 좀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네. 방미탄을 꾸려서 다녀온 겁니다. 근데 다들 아주 그 타이밍이 중요했다, 타이밍이 좋았다, 뭐 그런 평가들이었습니다. 네. 다 사자성어네요. 전쟁 방지, 북핵 억지, 평화 경제. 자, 예.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예전에 자서전 등을 보면 이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롤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 정치사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갖는 의미 어떤 의미인가요? 먼저 이번에 그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 후보 네. 그 토론을 보면서도 막 그 지금 텔레비 토론의 원조는 1960년에 닉슨 케네디 네. 70년 64년 전이죠. 그게 이제 첫 출발이었는데 사실 그 케네디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개척 정신, 프론티어 정신을 강조했고 또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서 제3차 대전을 막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그 참고할 부분이 많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 지도자였지만 늘 그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비전을 중심으로 국정을 끌고 갔고 우리에게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미래로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 정치가 과연 미래를 응시하고 있는지 걱정이 될 때가 많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당시 그 미국의 강경파들은 그 이제 쿠바 그 소련 미사일을 쿠바에 설치하려고 했을 때 네네. 쿠바에 대한 폭격을 주장하는 강경론이 우세했습니다만은 이런 주장들을 억제하고 협상을 통해서 프루시초프와 협상을 통해서 쿠바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그런 리더십과 냉철한 그 판단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부러운 대목이죠. 네. 쿠바 미사일 크라이시스, 쿠바 미사일 위기 말씀해 주셨고요. 예. 미국 여야 의원들과 국무부 인사들 그리고 띵크탱크 관계자들과 잇따라 회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미 의원단은 한반도 현안이 미국 조야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얘기를 듣고 이런 판단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뭐 세계 전략을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에서 이제 물론 대선 국면으로 진입한 지금 이런 상황이고 뭐보다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대외 정책에서는 첫 번째 외교안보 이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거기다가 대만 해협 사태 등등. 그런데 이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북러 동맹 복원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생각 외로 저 밑에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야당 그 외교단이 왔을 때야 비로소 이 문제를 좀 챙겨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바이든 지금 정부는 한반도에서 별일이 없이 그냥 현상이 유지되기만을 바란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한국에서 느끼기에는 지금 이 긴장 고조가 내일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그렇게 첨예하게 긴장이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좀 일깨워주는 그런 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의원단은 한미 간의 노력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남북 미중 4자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면서 미국 민주당으로부터 대선 후 관련 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4개 나라 협력 방안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가서 의회
싱크탱크, 정부, 행정부 또 민간 전문가들 40여 명을 연쇄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대화를 했는데 네. 정말 쉴 새 없이 만났는데요. 이제 주제는 아까 말씀처럼 한반도에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또 북핵을 이렇게 방치하면 어떡하겠느냐. 이걸 해결해야 한다라는 원론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법론을 제기해야 되는데요. 마침 저희가 첫 번째 그 일정으로 만났던 미국 외교정책협의회라고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NCAFP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죠. NCAFP. 그 옛날에 한스 모겐소라고는 아주 걸출한 정치학자가 50년 전에 만든 연구소인데요. 거기서 얼마 전에 한미 중 1.5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가 아니라 이제 그 연구소라든지 대학에 있는 분들을 그 3국 간에 그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중국 대표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중국을 포함한 사자회담이 유용하다 하는 그 제안을 했다고 이제 저희들과 얘기 중에 그 소장이 이제 수잔 손튼이라고 트럼프 정부 초기에 국무부의 동아시아 담당, 동아태 담당 차관보 했던 분인데요. 저희들과 이제 토론을 했지요. 사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북러 동맹에 대해서 중국이 많이 불편합니다. 불만이 있지요. 그리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차별은 러시아는 불법적인 핵을 개발한 북한을 끌어안으면서 동맹을 복원함으로써 결국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면서 북한 핵을 사실상 공인한 거죠. 승인한 거란 말이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핵무기를 지지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중국의 역할이 지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저희도 그렇게 민주당 그 대표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인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팬데믹, 코비드, 전염병 같은 것은 협력 과제잖아요.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로 협력 과제로 분리해서 떼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비력했고 이런 것들을 행정부에도 전달했고 행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는 이제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 사자회담을 대선 전에 추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아마 그때는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문제, 이스라엘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본인이 자신감이 있어 하는 문제가 북핵 문제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다시 한번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식의 안보를 또 돈의 관점에서 보는 건 좀 위험하다 이런 또 지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들은 이제 미국의 그 싱크탱크 진보 보수 예를 들면 보수는 헤리티지 재단이라든지 이제 CSIS 같은 그 연구소도 방문해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했고 왜냐하면 미국의 연구소는요 정권을 잡으면 이분들이 다 이 행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이제 야당이 되면은 이제 다시 싱크탱크로 돌아와서 정책 연구를 하고 헤리티지는 이제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그 추진할 정책 목록과 뒷받침할 예산 그리고 인물 군들을 망라한 10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이미 완성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들에게 줘서 참 좋은 참고가 됐는데요. 이제 보수 싱크탱크들은 싱크탱크들대로 또 진보 싱크탱크는 진보 싱크탱크대로 나름대로의 공통점은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미국의 이익입니다. 미국의 이익.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북핵 문제 해결을 평화적 해결을 포함해서 이 문제는 미국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가 하는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듯이 우리도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코리아 퍼스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은 최근 각종 미사일 개발하면서 도발 이어오고 있고 김정은은 통일 지우기에 나섰다 이런 평가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과거 통일부 장관도 역임하셨고요. 또 과거 방북 경험도 있으신데 북한의 태도 변화랄까요?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북한의 태도가 아니라 북한이 근본적으로 생존 전략을 전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북한을 둘러싼 정세가 급변했지 않습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넘어서 삼각 동맹으로까지 이제 지금 그 질주하는 그런 국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이 남한 정부는 북한을 체제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체제 위협 세력의 와해, 즉 북한 붕괴론에 입각해서 대북 정책을 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한 정부는 이제 온탕에서 냉탕으로 바뀐 거예요. 국제 정세는 또 한미 동맹도 무시무시한데 거기다가 일본까지 가서 해서 한미일 합동 군사 연습까지 이제 벌어지는 판이란 말이죠. 네네. 이런 속에서 자신들의 생존은 그러면 북방 삼각,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한 자신들의 생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한미일 삼각 협력은 북중러 삼각 협력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그 아주 상징적 부작용이 지난 6월 19일 날 북러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961년에 체결된 북소 상호 방위 조약의 복원입니다. 그는 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사라졌던 것인데 33년 만에 부활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이 대북 정책의 대실패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상황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6.25라는 것도 스탈린 러시아의 무기 지원을 받고 중국이 참전해서 이루어진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그때 구도로 돌아가버린 거죠. 70년 만에요. 이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아침에 광화문 내거리, 광화문에서 현대 아산 본사에서 버스 2대가 출발해서 1시간이면 개성으로 출근하고 하루에 400~500대씩 차량들, 승용차, 트럭, 장비를 실은 그런 장비들이, 중장비들이 개성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던 그런 시대가 엊그저께였는데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요.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표방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희망을 하나 발견한다면 두 국가 관계인데 적대적이라는 이 접두사, 이 형용사만 빼버리면 두 국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남북 국가 연합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 제2단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라진 환경 속에서 지금 이제 1차적인 목표는 북핵 동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플루토늄, 우라늄 추출 그리고 핵탄두를 지금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60개나 만들었는데 그리고 미사일 기술을 지금 완성을 향해서 질주하는데 이걸 어떻게든 동결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아주 절박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정부는 가짜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짜 평화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북핵 동결 얘기하셨는데 생존을 위해서 결코 북한은 이걸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그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포기는 폐기죠. 그러니까 네. 핵 폐기는 이미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물 건너 간 겁니다. 우선 그래서 이제 그 첫 단계로 동결이죠. 네. 미국의 바이든 백악관도 NSC도 얼마 전에 인터림 스텝스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좀 윤석열 정부는 떨떠름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 비핵화를 주문 외우듯이 외워봐야 뭐 대화도 응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선 중간 단계로 이 제재 완화 그리고 핵 동결 이걸 가지고 테이블에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걸 미국이 꺼낸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말은 힘에 의한 평화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평화가 증진됐습니까? 평화가 깨졌습니까? 힘만 남아 있는 거죠. 평화는 깨졌죠. 그러니까 정책은 실패라는 거죠. 네. 이번에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정동영 의원님은 이 얘기 마무리 좀 하고 가시죠. 예, 하십시오. 예.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4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심판한 것은 국정 기조가 국민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화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권에 무려 192석을 몰아주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건데 국정기조가 뭐 계속 방향이 옳았다 이런 식으로 우기니까 지금 국민들의 화를 더 북돋우는 거고 그 결과는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선거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확률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보면요. 특히 네, 판세가 지금 그래 보입니까? 네. TV 토론 이후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톱다운 방식으로 분명히 이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왕따가 되기 십상인데 제가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미국의 관계자들에게. 자, 트럼프가 되었을 경우에 이제 그런 대화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지금 무슨 대화냐라고 좀 그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터인데 그것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에 대해서 네. 참 오만하게 들리는 얘기였습니다만 미국은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대외 정책에 관해서 다른 나라에게 비토권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세계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누가 그걸 비토할 수 있는 힘은 없다. 뭐 이런 반응이 돌아왔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라도 지금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북한 붕괴론, 북한 타도론, 북한 선제 타격론을 잠시 좀 숨을 멈추고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긴장 완화 쪽으로 기술을 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9268님이 안보를 위해 방미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 응원합니다. 자꾸 지금 이제 3분 이내로 조금 남아서 제가 질문 한 2개만 더 드릴게요. 예. 정동영 의원님은 이재명 전 대표와 인연이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팬클럽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초대 대표 지냈고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캠프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정 의원님은 이재명을 지킬 사람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오랜 시간 두 분 묶어준 매개 고리는 뭔지 그리고 상임 고문으로서 뭐 조언을 만약에 하셨다면 어떤 조언 하셨는지 뭐 시간 관계상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나 제가 바라는 세상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바라보는 그 시각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컨대 우리가 민주공화정인데요. 이 공화국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워딩입니다. 불량식품을 선택할 자유나 고리대금을 대출받을 자유나 해고당할 자유가 아니라 누구나 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자유가 넘치는 그런 사회, 그런 가치와 비전에 저는 제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 비전과 가치가 이 대표와의 공통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는 이번 22대 상임위를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회의 본회의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임 어떻게 보세요? 예, 이 말씀 드릴게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경제력이나 문화력이나 국민의 수준은 선진국에 같습니다. 갔는데 지금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은 상식에서 벗어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마을 회의를 한다거나 우리 뭐 친목 모임 같은 데서 회원이 5명이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리고 여행을 간다고 그랬을 때 그 3명은 모여서 결정을 해야 2명은 찬성을 해야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 상식이고 일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라는 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구성원이 5명이에요. 대통령이 2명 임명하고 국회가 3명 추천해서 5명이면 네. 5명이면 마을 회의에서도 3명은 모여서 무슨 결정을 해야 그게 유효한 결정이지 5명이 회원인데 2명이 모여가지고 뭘 결정했다고 보세요. 그게 그 유효성, 그 합법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통위가 딱 그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70년 전에 이승만 정권 때 4.4.5 입개헌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때 국회의원이 203명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3선 개헌안을 이제 표결했어요.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입니다. 근데 135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결됐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대한수학회, 서울대학교 수학교수를 동원해서 4452이라는 개념을 끌어와가지고 0.333은 이건 소각해도 된다. 그래서 135명이 3분의 2다. 이런 궤변을 가지고 이승만 삼성개헌을 통과시켰는데 결국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말로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 방통위 5명인데 2명 가지고 우기는 이 상황. 그리고 이제 이걸 탄핵, 지금 77건이나 지금 불법적인 결정을 했어요. 이걸 탄핵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탄핵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오늘 사표 내고 바로 또 대통령을 이걸 수리하고 뭐 도주 사퇴, 도주 수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상식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영동대교 3차로에서 사고 나서 동작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잠실대교에서 암사대교까지 주춤하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난지나들목 1차로에도 사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한강대교에서 성수대교 그리고 영동대교부터 구리시계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오늘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퇴근 정체가 덜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에서만 차가 많습니다.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6km 구간 안에서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일찍에서 금천까지 더딘 흐름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은 일찍에서 광명 그리고 서창에서 각각 속도가 떨어지고요. 반대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서창까지 정체인데요. 서창 분기점 3, 4, 5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파고 또 파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건강 파파뉴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은 지금 바로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9730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 남겨주세요. 건강 파파뉴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18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강원도 등에서 말라리아 감염 환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은 말라리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는 질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 말라리아 어떤 병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말라리아 하면 보통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에서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는 말라리아에 한 번도 안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라리아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닌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네. 기생충. 즉 말라리아에 감염된 동물 또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이 모기에 이 말라리아 원충, 즉 기생충 성충이나 아니면 알 등이 그 모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네. 사실은 이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잠시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속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도 이 말라리아 관련된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말라리아는 한 번도 한반도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네, 한반도가 지금도 말라리아 안전지대는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선은 이 기생충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 기생충이 처음에는 적혈구를 막 파괴합니다. 네. 그러면서 면역 반응이 발생해서 오한, 오들오들 떨고 열이 많이 납니다. 근데 보면 열이 나고 몸이 오들오들 떨리는 질환, 오한이라고 하죠. 네. 코로나19도 그럴 수 있고 또는 인플루엔자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질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호기 감염이다 보니까 콧물이 나거나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날 수 있는데 목도 안 아프고 콧물도 안 나오고 기침도 안 되는데 열이 많이 나고 근육통도 심하고 그리고 빈혈 등 또 혈뇨까지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말라리아의 주요 증상입니다. 고열, 근육통, 빈혈. 지금 교수님 오들오들 떨린다 그러는데 덜덜덜 떨리는 거하고 좀 다른가요? 치명적인 상태로 이어지기도 합니까? 예, 너무 안타깝지만 이 말라리아는 여전히 많은 인류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인류를 가장 많이 해치는
그 동물은 사자도 그리고 상어도 아닌 모기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주요 원인이 바로 말라리아인데요. 그 정도예요? 그 적혈구가 파괴되고 네. 그 적혈구 찌꺼기들이 어떤 혈전, 피 찌꺼기를 만들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부종 또는 급성 신질환, 즉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특정 그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그 플라시모디움 88홈이라고 하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일부에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급격히 빨리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말라리아, 3일년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잠복기가 긴 경우도 있고 증상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치료가 늦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됩니까? 보통 우리가 감기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지만 제가 말라리아는 기생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기생충을 치료하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서 우선은 말라리아 여부를 혈액 검사 등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혹시라도 그것이 3일열 말라리아인지 또는 이런 열대성 말라리아인지를 확인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치료제, 먹는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제를 하고 그리고 발열, 열이 나거나 또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보존적으로 하는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네. 말라리아 다른 말로 학질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전방 지역에서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전국에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발병 범위가 이렇게 넓어진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외 유입 말라리아도 늘어나는 편이죠.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그 우리가 세계 여행, 해외 여행을 많이 못 가다가 네. 최근에는 동남아 지역 또는 최근에는 또 아프리카 동부, 뭐 탄자니아, 세렝게티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도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해외 유입되는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DMZ라고 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근처가 굉장히 청정지대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방역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있던 이 말라리아 모기 등이 기후변화나 아니면 갑자기 내리는 비 등으로 해서 모기가 서식하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되고 또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있는 분들도 또 많이들 이동을 하셔서 말라리아가 있는 지역에 다녀오신 다음에 잠복 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도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실 말라리아는 대한민국의 현재 의료 체계와 응급의료 체계 그리고 감염내과의 수준을 본다면 얼마든지 개인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거 아시죠? 가장 무서운 거는 경계를 풀고 그리고 안심할 때 그럴 때 새로운 질병은 또 다시 찾아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전방 군사분계선 등에서 또는 해외에서만 유입된다고 생각했던 말라리아가 네. 한국에 토착되었던 말라리아들이 우리가 이런 모기 퇴치라든지 또는 말라리아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은 얼마든지 대도시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게 바로 함정인 거죠. 네. 우리 감염내과 수준도 있고 방역 수준도 우리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말라리아 발병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의 북부 국가인데 모기가 별로 없고 너무 춥습니다. 즉 모기 발병이 많이 되는 즉 두통 북반구와 남반구에 이 열대 아열대 기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아열대 국가들 중에서 OECD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도 한국하고 기온이 비슷하고 모기에 대한 질환이 많을 텐데 이렇게 많이 확인되는 거는 이 코로나19 전후를 통해서 질병에 대한 발견, 신고 네. 이것에 대한 통계가 대한민국이 잘 잡히면서 말라리아에 대한 이런 신고가 확인되면서 발병률이 일시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들 드릴게요. 말라리아 걸리지 않으려면 일단 모기에 안 물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모기에 물리지 말아야겠죠. 네. 근데 모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물리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좀 씻어라 병호가 안 씻고 자니까 모기에 물린다.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런 모기에 관련된 학설인데 뭐 모기가 땀을 좋아합니까? 그렇습니다. 특정한 혈액형을 좋아한다. 뭐 향수를 쫓아간다. 빨간색을 좋아한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체온이 올라가고
체취가 많은 분들 네. 그리고 약간 체중이 나가서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네, 모기 물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그렇군요. 모기가 활동하기 좋은 시기인 해질 무렵이나 해 뜨는 시간에는 외출을 삼가하고 더운 시기에 덥다고 무조건 반바지만 입을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모기가 많은 산, 논, 풀 등을 갈 때는 긴 바지 또는 양발 등을 착용하셔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되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기 기피제가 있습니다. 모기 곤충 기피제? 기피제를 네, 리펠런트라 그러죠. 이렇게 퇴치하는 거. 맞습니다. 네. 해충 퇴치제라고 불리는 레펠런트를 예. 발목 또는 우리 허리띠 또는 우리가 매는 가방,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예. 이런 의복에다가 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름에 그렇게 하면 조금 위기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기 안 물리려고 잠을 안 잘 수는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리펠런트를 이렇게 가방이나 옷에나 좀 뿌리거나 아니면 지금 가장 기본은 깨끗하게 몸을 씻어서 땀을 닦아내고 몸이 이렇게 고열이 안 되게 그렇게 만드는 것도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만의 팁을 이제 알려주셨고 뭐 백신 같은 건 없어요? 만약에 걸렸을 때 아니면 예방하는 백신 같은 거요? 네, 빌 앤 머렌더 파운데이션, 빌 예? 게이츠와 머렌더 게이츠가 같이 만든 이런 질병과 예. 이런 기아를 퇴치하기 위한 그런 재단에서 예. 말라리아 백신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라리아는 기생충이잖아요. 예. 기생충에 대비하는 백신은 100%는 없습니다. 다만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혈전형 백신이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 프로를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말라리아 백신은 없고 네.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동남아 또는 아프리카 또는 국내의 특정 지역을 여행할 때는 말라리아에 대한 상식을 충분히 알고 모기를 피하고 혹시 더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신고하고 병의원에 방문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일단 모기가 나한테 가까이 다가올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만약에 그 증상이 나타날 때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재빨리 병원에 호소한다. 그렇게 제가 들으면 되겠어요. 하나 좀 질문 더 드릴게요. 2022님이 저는 씻든 안 씻든 자고 일어나면 가족 중 저만 모기에 물리더라고요. 잘 물리는 체질이 있습니까? 사실 이 모기에 잘 물리는 체질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이긴 한데요. 아, 그래요? 특정한 혈액형이나 그런 거 없고 왜냐하면 모기의 그런 감각은 인간의 감각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곤충이 보는 세계랑 사람이 보는 세계는 다를 테니까요. 후각이라든지 또는 시각, 청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체온입니다. 즉 모기가 봤을 때 더 체온이 높은 쪽을 선호합니다. 그럼 그렇군요. 체온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비교적 보통 좀 통통하신 분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땀도 잘 흘려서 네. 채취 등이 이런 페로몬이라고 하죠. 페로몬 효과 등으로 해서 곤충 등을 유혹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주무셔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배유미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7월 말 브라질 출국 예정인데 말라리아 예방약 먹는 게 좋겠죠? 보건소에 문의하니까 부작용이 커서 잘 알아보고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네, 브라질은 입국하기 전에 황열 예방 접종을 필수로 해야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황열은 바이러스 모기가 옮기는 건데요.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황열 예방 접종을 꼭 받으시고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엔 주사가 없고 먹는 약만 있는데 여행의 성격 예를 들어서 밀림에 탐험을 가는 거라 하면은 출국하시기 전부터 매일 약을 드시는 게 맞고요. 왜냐면 밀림 탐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여행 패키지 가벼운 그런 배낭여행이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기본 약을 구비하시고 그리고 전문의들과 충분히 상담해서 약의 복용법을 숙지하신 다음에 현재에서 혹시 증상을 보이면 네. 브라질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준비해 가신 약을 보여주셔서 그 약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출국하기 전부터 드시는 게 아닌 네. 약을 준비해 가서 혹시 증상이 보이면 현지에서 검사를 받고 그 약을 현지에서 드시면서 귀국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을 구비해서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말라리아의 모든 것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건강파파뉴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난달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불안스럽게 바라보는 미국에서는 대선 레이스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밀착하는 북러 관계와 본격화되는 미국 대선 레이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단순히 양국 관계를 넘어서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를 상징하는 장면이 됐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하면서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 부활했다. 동맹 관계가 사실상 복원됐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민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미국 쪽 입장 직접 들어보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미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는 외교부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증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로 보고 있어요. 네네. 예, 북한과 러시아의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있어서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증대되면서 이것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어떤 중동 정세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지금 분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는데 과연 그것이 그 양국이 1961년에 맺었던 그러한 그 조선과 소련의 그 조소 동맹 조약에 버금가는 즉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복원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네. 전반적인 그 의견은 그 양국 간의 관계가 군사협력이 강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부활한 것처럼 동맹 수준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건 아니다. 그런 부분이 놓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가 어떤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힘을 많이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러가 밀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금의 어떤 그 미국과의 관계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바꿀 그 상황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푸틴의 방북 이후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에서도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군사력을 제고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9년에 북미 간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그때 이제 그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문을 닫고서 자력갱생과 군사력 제고를 통해 가지고 살 길을 모색해 왔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일 북중러 어떤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그 구도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정말로 교묘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특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탄약이 부족하고 국제사회에서 우군이 부족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북한이 어떤 자력갱생이나 군사력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그런 진영 대립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안에서 즉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군사력 제고를 그 일정에 맞춰서 이제 착착착 진행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에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군사력 제고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무기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가지고 어떤 동북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무기가 보다
그 다양하게 활용돼서 어떤 그 미국의 입장을 보다 더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미국 내에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무기 활용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미국의 소리 방송이 대형 선박이 북한 나진항에 입항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워싱턴에서도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어떤 그 무기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몇 개월이라든지 1년 동안에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무기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양국 간에. 네.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기가 들었을 것이고 북한에서 러시아로 선적되는 그런 컨테이너에는 무기가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탄약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여러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160발에 달하는 어떤 폭약이라든지 탄약이 이제 북한에서 어떤 러시아로 갔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일간지가 보도한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유엔 안보리라든지 국제 기구에서 어떤 대북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제들이 계속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북 제재를 다시 복원시켜가지고 북한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불법적인 행동을 제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당 당대표 선거 포함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미국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이제 강화되고 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갖는 어떤 핵의 북핵에 대한 공포, 우려가 커지는 것은 그거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불안한 인식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 학계나 정계에서도 핵무장론이라든지 어떤 대안을 갖다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지금 NCG라고 하죠. NCG 뉴클리어 컨설턴트 그룹 핵폐기 그룹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미 간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유효한 대안이다. 이 부분에 주의의 목소리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대안으로서 어떤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든지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어떤 워싱턴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아직은 확장 억제 강화가 기조를 이루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한반도 정세의 또 다른 변수는 미국 대선입니다. 미 대선 앞두고 얼마 전에 바이든 트럼프 1차 TV 토론했습니다. 1차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봤어요. 왜냐하면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치열하게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빙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TV 토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는데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어떤 이미지 부분, 즉 두 후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고령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후보가 더 활력이 넘치고 강인한 대통령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다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토론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토론의 한계, 즉 거짓을 계속 얘기하거나 특유의 자기 방어적인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모습들이 계속 부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번 이상의 거짓말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 9번 정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부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점수를 가져온 건 맞는데 어떤 그러한 진실성이라든지 정책적 비전에 있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보다 더 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나올 그 여론조사에서 어떤 그 5% 이상의 어떤 보다 추가적인 그런 지지를 받을 거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이 첫 토론이었고 9월에 2차 토론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이미지를 좀 뒤집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이 이외에 뭐 정책적인 면이랄까 이런 중요한 변수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크게 이번 대선을 보는 그 두 가지 요인을 본다면 판세하고 이제 캠페인 그 어떤 그 이슈가 있겠죠. 판세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 내 경제 상황입니다. 네네. 인플레라든지 물가, 코스트 오브 리빙, 생활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그런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1월에 가까울수록 얼마만큼 그러한 물가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감소가 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다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이루어질지 이것이 사실은 이슈라든지 그 토론회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토론회가 9월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5월 11일이죠. 그때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 어떤 성추문 그 입막음 의혹 사건에 대한 이제 판결에 따른 이제 그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죄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떠한 그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말씀드린 경제 상황 여기에다가 사법 리스크 그리고 2차 토론회가 맞물려 가지고 이제 향후에 지지율을 갖다가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TV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한반도에 변화가 올 거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할 때는 전 세계가 전쟁으로부터 해방됐고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바이든이 재임하면서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북한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실정을 한 거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북미 간의 정상 외교가 다시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주된 의제로 북한 비핵화가 논의가 되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북한 비핵화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거냐 이거는 별개로 북미 간의 어떤 관계가 개선이 되는 그런 정상 외교가 시작이 된다면 아무래도 한반도의 안보 상황도 보다 더 조금은 더 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정상회의를 통해서 자신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더 잘 관리하니까 외교적으로 더 뛰어난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보를 또 돈의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한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 입장 변화 있을지 중국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분명하죠. 자신이 만약에 재선됐으면 전쟁이 안 났을 거다. 왜냐하면 자신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는 다르게 그렇게 전쟁이 안 났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그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네. 미국 내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전쟁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제 원론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민주당 공화당에 대해 초당적인 공감대 형성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책임감 있게 미국의 세금을 사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달라요. 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막대한 돈을 우크라이나에 퍼줬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재선이 되면 바로 24시간 내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를 갖다 협상 자리에 앉혀가지고 평화협정을 하게 이제 강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본다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로서는 미국의 지원이 끊긴다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하는 데 끌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공화당 그 양당 간에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행정부가 보다 공세적으로 중국 견제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방법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행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지지세가 좀 높아지는 분위기니까 경제 분야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에너지 분야 그리고 기후변화 분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화석연료, 내연기관 어떤 그런 관련된 에너지를 갖다 개발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에 어떤 매장돼 있는 이제 석유라든지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은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천연 그린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재선이 되면 미국 내 시추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장려해가지고 미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하겠다. 그 얘기는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전통적인 화석연료 에너지를 갖다 개발을 더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떤 석유라든지 에너지 분야의 전통적 에너지 분야의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을 하면서 잘했다고 평가받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반면에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됐을 때 아무래도 전기차라든지 기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가 되고 아무래도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어떤 감소하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에너지업 대표들에게 환경 규제 풀어줄 테니까 자신에게 기부해라 이런 외신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711님이 유익한 방송 뉴스레터 K 지난 상반기 동안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취할게요. 좋은 프로그램 나날이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파이팅.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878님이 일부에서 송승환 예술감독 인터뷰 들으면서 긍정의 끝판왕 기운 얻어갑니다. 빛나는 열정 부럽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뉴스레터 K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송승환 예술감독 인터뷰 굉장히 열정적이고 진취적이었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송승환 감독의 대표작인 뮤지컬 난타의 주제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